자, 이어서는 제12강이고 마지막 종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초 입문 강의 종강입니다. 11월부터는 이제 이론 기본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정식 기본서 가지고 이번에는 기초 입문 강의 종강이 되겠습니다. 제12강입니다. 교재 페이지 84쪽 제11장 승강기 안전관리법입니다. 두 문제가 나오고 보통 두 문제 나오고 문제는 수월한 편입니다. 역시 2020년도에도 수월하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용어정이 잘 나옵니다. 용어정해 보겠습니다. 승강기란 뭐냐? 승강기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서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데 사용되는 설비로서 구조나 용도 등 구분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자는 설비다. 그럼 뭐가 있느냐? 거기 보통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다음에 휠체어 리프트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강기 그러면 엘리베이터만 생각하는데 에스컬레이터도 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고 휠체어 리프트, 장애인들이 쓰는 휠체어 리프트도 역시 여기서는 승강기라 불리우는 겁니다. 두 번째, 승강기 사업자란 무엇인가? 세 친구가 바로 승강기 사업자다. 첫째, 1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한 자, 소위 말해서 제조 수입업자입니다. 제조 수입업자가 승강기 사업자고, 두 번째, 보수 같은 거 하면서 유지관리하는 업자, 즉 유지관리업자,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등록한 자, 즉 유지관리업자도 역시 승강기 사업자에 들어가고, 세 번째, 승강기 설치 공사업에 종사하는 자, 승강기 설치하는 자, 또 역시 설치 공사업자라 부르는데 역시 승강기 사업자에 들어갑니다. 승강기 사업자 셋이 있어요. 다음 괄호 3번 관리 주체, 어떤 자를 관리체라 부르는가? 승강기에 대해서 첫째 소유자, 소유자가 관리체 될 수 있죠. 주인이니까. 두 번째 법령에 따라서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법령에 따라서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세 번째, 계약에 따라서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자. 이 셋을 갖다가 관리 주체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 유지관리. 잘 관리하는 거죠. 유지도 관리하고 보수도 그렇게 하는 거죠. 설치 검사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에 안전관리 활동을 바로 유지관리라고 부른다. 어떤 활동이냐? 주기적인 점검. 그렇죠. 주기적인 점검하죠. 또 승강기 또는 부품의 수리 올라가서 교체. 네 번째,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이 승강기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여기까지가 바로 유지관리가 되겠네요.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해당 장관이 누구냐? 행정안전부 장관이고 매우 중요합니다. 승강기에서 관련되는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우리 공부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읽기도 편하고 내용도 순합니다. 아주 편하게 공부할 수 있고 문제도 편하게 납니다. 두 번째, 승강기 안전검사. 승강기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겠죠.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누구한테 받는자가 중요합니다. 일단 누구한테 받습니까? 역시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받네요. 누가 받습니까? 관리체가. 그래서 관리체는 승강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럼 검사 종류는 몇 가지냐? 세 가지가 거의 나열되어 있네요.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이 셋이 있는데 정기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기적으로 주기는 몇 년이냐가 원칙이냐? 2년이야다. 검사 주기는 2년이하고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2년이야. 다음 수시검사. 그때그때 하는 거죠. 수시검사는 그때그때 하는데 1번, 2번만 읽어드린다면 1번 승강기의 종류, 제어 방식, 전기 속도, 전기 용량 또는 왕복 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에 대한 검사 경우 또 변경된 승강기에 대해서 검사 기준이 완화될 때는 그때는 제외하고요. 두 번째, 승강기의 제어반,
구동기 교체 등등 이럴 때마다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수시 검사다. 그런데 제일 시험지에 잘하는 게 뭐냐? 정밀 안전검사입니다. 밑에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밀 안전검사는 어떤 경우 하느냐? 모두 4가지 경우하게 되는데 거기 2번 같은 데 보니까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했다. 사람이 막 다치거나 이럴 정도 있죠. 이럴 때 정밀 안전검사 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시험지 제일 잘 나오는데 설치 검사 받는부터 몇 년이 지났을 때 15년. 설치 검사 받는부터 15년이 지났을 때 정밀 안전검사 받는다. 이 사실 중요합니다. 15년. 다음 바로 2번.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등의 조치. 그래서 안전검사를 갖다가 가르쳐가 행정안전부장한테 받아보니까 문제가 많단 말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다. 운행하려면 안전검사 합격해야 된다. 당연하죠. 이 경우 가르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하면 행정안전부에 정하는 게 다시 받아야 됩니다. 안전검사를. 몇 개월이냐? 가르고 4개월. 거기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내에 다시 받아야 된다. 중요하죠. 이어서 86쪽 올라가서 안전검사 면제. 안전검사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행정안전부장 한다고 하는데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 면제할 수 있을까? 두 가지 경우. 18조 1호 제3호에 해당할 때 이게 뭐냐면 수출용, 연구용일 때 승강기가 수출용이나 연구용일 때 이럴 때는 안전검사 면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2조 1항 3호는 뭐냐면 즉 정밀안전검사.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대상일 때는 해당인도 정기검사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면제된다. 1번은 수출용 같은 거, 연구용 같은 거 승강기 면제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안전검사 면제하고 두 번째 정밀안전검사 받았거나 안전검사 받아야 하는 경우 이때는 해당 연도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두 가지 잘 나오는 데가 어디냐? 지금 했던 승강기 안전검사입니다. 또 하나 잘하는 게 뭐냐? 자체 점검입니다. 자체 점검. 자체 점검도 워낙 중요합니다. 올해도 역시 2020년도도 자체 점검 나왔어요. 여기서 또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체 점검은 자체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자체로 하는 겁니까? 관리 주체가 자체로 한다. 이걸 자체 점검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하게 되냐? 언제 하느냐? 월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 중요합니다.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 한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자체 점검했으면 근거를 남깁니다. 근거를 어떻게 남기냐? 장부 작성이 근거가 아니라 컴퓨터를 펴놓고 컴퓨터 켜고 거기 인터넷 간 들어가서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방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다 입력해 놓습니다. 그래서 가르쳐가 매월 1회 이상 자체 점검한 다음에 결과를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방에다 입력합니다. 컴퓨터 켜가지고. 요즘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럼 감독관청인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떻게 한다? 검색만 해보면 어느 아파트에 어느 빌딩에 승강에 자체를 했나 안 했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굳이 뭐 공무원이 나오지 않아도 근데 컴퓨터로 쫙 검색하면 딱 나오니까. 그 일을 쫙 검색하다가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월 1회 안 한 데를 갖다가 이렇게 딱 명단 나올 겸 프로그램 깔아놓으면 저절로 딱 출력될 거 아닙니까? 맨날 쫙 뽑아가지고 거기다 다시 이제 컴퓨터로 이제 혹은 전화로 이제 지시하겠죠. 당신네 왜 안 했냐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아주 세상이 좋아졌어요. 두 번째,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긴급수로 구분해서 관리처에게 통보해야 되고 관리처는 자체점검 결과를 갖다가 아까 승강기 안전 종합정관 입력가 나오는데 며칠 하냐? 5일 이내 입력해야 된다. 5일 이내에 입력해야 됩니다. 괄호 2번 즉시 보수 운행 정지.
그래서 관리처가 자신가 해보니까 결함이 있네, 문제가 많네. 라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는 즉시 보수해야 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는 운행을 중지해야 됩니다. 못합니다. 일부 운행하면 안 됩니다. 운행을 중지해야 됩니다. 보수가 끝날 때까지. 세 번째, 자체점검의 면제사유. 이럴 때는 자체점검 안 받아도 괜찮다. 모두 몇 가지냐? 4가지의 경우는 안 받아도 괜찮다. 첫째, 18조 1호부터 3호까지 아까 수출형 같은 거, 연구형 같은 거, 이런 거. 이럴 때는 승강기 안전 인증을 면제받으면 역시 자체점검 면제받을 수 있고, 두 번째, 안전검사 불합격에서도 역시 면제받을 수 있고, 세 번째, 연기돼도 역시 면제받을 수 있고, 기타 새로운 유지 관리 기법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도 역시 면제할 수 있다. 면제 사유가 4가지가 있어요. 자체점검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가 있습니다. 대행. 자체점검은 누가 하는 경우가 있냐? 관리 주체가 해야 돼요. 근데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럴 때는 누구한테 맡길 수 있냐? 유지관리업자. 승강기 유지를 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람한테 맡길 수 있다. 이 친구는 등록해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등록합니다. 누구한테 등록하느냐? 시 도의사한테 등록합니다. 그래서 돈 벌어 먹어요. 얘한테 맡기면 돼요. 그렇게. 작년시 문제는 여기에서 나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작년시 문제는 이 3페이지에서 나와버렸어요. 승강안전법. 쉽게 나왔기 때문에. 2020년도는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3페이지에서 다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시험제가. 두 문제가 여기서 나왔던 거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나왔기 때문에. 이어서 12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2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약간 깐깐합니다. 2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약간 깐깐하다. 2020년도는 조금 수월했는데 보통은 깐깐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이게 뭐가 관련되냐면 옛날에 성수대교 같은 거 무너진 거 있죠? 삼풍뼈까지 무너진 거 있죠?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이 법이 더 강화되고 이 법이 생긴 겁니다. 더 강화된 겁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래서 시설물을 갖다가 등급을 매겨놔요. 1종시설물, 2종시설물, 3종시설물 해놓고 그 등급에 따라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1종을 더 철저히 설명할까요? 3종을 더 철저히 설명할까요? 1종이 더 철저히 설명하게 되겠죠? 큰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종이란 무엇이고, 2종이란 무엇이고, 3종이란 무엇인가? 1종은 공중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게 바로 제1종 시설물이다. 제2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 외에 사회 기반 시설 등 재난이 발생하기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뭐다? 2종 시설물이다. 3종 시설물. 1종도 아니고 2종도 아닌데 소규모 시설물인데 지정합니다. 요건 이제 행정기관이 지정해요. 3종 시설물은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지정합니다. 행정기관이. 그래서 3종이다. 1종, 2종은 표가 있어요. 1종, 2종 표가 나옵니다. 쭉 이게 1종이다 하고 표가 쭉 있고 2종이다 표가 있는데 거기 참고는 뭐냐? 그 중에서 시험지에 제일 잘 나오는 거. 그 중에서 시험지에 제일 잘 나오는 것만 거기 건물만 모아놓은 겁니다. 그거 잘 나오는 거 모아놨습니다. 3점 거기 밑에 87점 밑에 참고. 자, 둘 다 건축물이죠. 일단은 공동태 봅시다. 공동태 주의하셔야 돼요. 공동태 보면은 1종 시설물하고 2종 시설물인데 거기 16종 이상 공동태 그래가지고 몇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0층짜리 아파트는 몇 종일까요? 30층짜리 아파트는 몇 종이다? 2종이다. 결론. 공동태, 특별히 아파트는 1종이 없다. 아무리 높아도 2종입니다. 아파트는 1종이 없어요. 2종이에요. 지가 높아봤자 10층 이상일 때. 1종은 없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다음 밑에 일반 빌딩. 나가 뭐냐면 공동태 외의 건축물. 즉 일반 빌딩입니다. 일반 빌딩은 이제 1종도 있고 2종도 있어요. 1종도 있고 2종도 있어요. 일반 빌딩입니다.
이전부터 보면은 일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16종 이상 또는 연면적이 3만 이상, 이게 바로 일반 빌딩이 2종이고, 1종은 옆에 가서 21종 이상 또는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게 이게 1종이에요. 그것이 가장 유효하고 그것 위주로 시험지 나왔습니다. 나머지 이제 기본 강의나 시험 강의 때 좀 보면 돼요. 시험지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거기에 일반 건축물 2종, 1종이 아니면서 16종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1종, 21종 이상, 연면적 5만 이상.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거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택은 몇 종이 없다? 1종이 없다. 몇 종이다? 2종이다. 몇 종 이상일 때? 16종 이상일 때 되겠습니다. 이어서 88조. 유지관리 갑시다. 유지관리. 가로 2번 유지관리입니다. 이 용어정이에요. 용어정의는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2020년도도 나왔습니다. 2020년도 뭐가 나왔냐? 용어정의가 거기 4번에 정밀 안전인단 나왔어요. 정밀 안전인단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간에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첫째, 용어정의에서 유지관리는 뭐냐? 왕공동의 시설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이다. 이게 유지관리고, 안전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유가인이나 점검 기구로 검사하며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두 가지가 있어요. 안전점검 밑에 정기 안전점검하고 정밀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정밀 안전이다. 시설물의 물리적, 개인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절한 추락을 위해서 구조적인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 보수, 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가 바로 정밀 안전이다. 긴급 안전점검, 무너지거나 기울은 거예요. 시설물의 붕괴나 전도 등으로 인해서 재난, 재해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정의 발언보다 긴급 안전. 이렇게 용어 정의 아셔야 됩니다. 내진 성능 평가. 지진이겠죠, 지진.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 내진 설계 기준에 따라서 능력 평가하는 것이다. 이런 거. 관리체. 관리계획 범위에 따라서 시설물의 관리자로 구성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에 관리계약 등에 따라서 시설물의 관리 책임을 지는 자는 관리체를 보고 두 가지가 있어요. 공공관리체하고 민간관리체가 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안전점검 등을 해봅시다. 2번,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1번, 안전점검 실시. 누가 실시해야 됩니까? 관리체가 합니다. 관리체가 소관 시설물의 안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을 실시한다. 누가? 관리체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법 6조 1항 단서에 해당하는 누가 대신하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소규모 건물. 소규모 건물은 그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전점검합니다. 관리체가 없으니까. 대신합니다. 무너지면 골치 아프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도 골치 아프죠. 골치 아프죠. 네. 보통은 관리체하고 소규모 건물은 시장 등이 안전을 실시합니다. 올라가서 2번. 원래는 2번입니다. 89쪽 위에 관리 주체가 해야 되지만 시설물의 하자 담보期間이 끝나는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특히 정밀 안전점검은 하자 담보期間이 끝나는 마지막 열차 거기 마지막 실시하는 정밀 안전점검은 관리체가 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시켜야 되냐?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 관련에 의뢰해서 실시한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 관련에 의뢰해서 실시해야 됩니다. 이게 국토안전 관련이 뭐냐?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에 한국시설안전공단입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이 명칭으로 바꿨어요. 12월부터 바뀝니다. 12월부터 바뀝니다. 여기. 바뀐 걸로 미리 해놨어요. 공부 시험 나오는 거니까. 11월 현재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지만 시험 볼 때는 국토안전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고쳐놓은 거예요. 시험 보게끔 2021년도에. 그래서 요거는 가르쳐가 직접 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 시킨다고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위원회에 실시해야 됩니다. 세 번째, 민간 가르쳐가 어음표 지급불능으로 부두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검을 실시하지 못한다. 이럴 때는 누가? 시장 군수청이 대신할 수가 있어요. 민간 거래처가 어음표 지급불능으로 부두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을 실시하지 못할 때는 시장 군수청이 대신할 수 있어요. 대신. 그럼 대신했으면 돈은 누가 되느냐? 비용은 그 민간 거래처한테 돈 달라고 그래야 돼요. 이 경우 안전 점검에 드는 비용은 그 민간 관리처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야, 너 대신 내가 했어. 나 시장인데 너 대신 했어. 돈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번, 이렇게 시장이, 군수구청장이 대신했는데 민간 관리처한테 돈 달라고 그랬더니 민간 관리처가 나 몰라요. 알아서 해서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한다?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 따라서 징수할 수 있다.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 압류도 하고 공유도 하겠죠? 그러니. 제가 왜 이걸 다 알고 있느냐, 읽고 있냐? 중요하니까. 시험 잘 나오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긴급안전점검 실시. 긴급안전점검은 왜 하는 겁니까? 무너지거나 기울 때 하죠. 건물이 무너지거나 기울 때. 큰일 났죠. 그래가지고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절차.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관계행정위원회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공무원 시키는 거예요. 소속 공무원하여금 긴급 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또는 해당 관리처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걸 요구할 수 있다. 결국에는 소속 공무원이 할 때도 있고 관리처가 할 때도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때도 있겠네요. 다만 이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때는 소규모 건축물, 관리처가 없는 경우 그때 하게 됩니다. 이 요구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요구에 따라야 됩니다. 당연하죠.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관계행정위원장이 위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 합동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도 있다. 그렇죠. 교수들 불러다 할 수도 있죠. 세 번째, 정밀 안전인단 실시. 정밀 안전인단 실시가 굉장히 시험지 많이 나왔죠. 첫째, 관리처는 몇 종 시설만 정기적으로 하느냐? 일종 시설만 정기적으로 안전을 실시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정밀 안전인단을 정기적으로 하는 건 일종만 하는 겁니다.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정밀 안전 진단이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주기적으로. 두 번째, 필요할 때. 필요시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은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할 때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기 나와 있죠. 몇 종만 한다고요? 제1종 시설물만 정기적으로 한다. 이거 제1종 시설물 적는 것이 중앙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제1종 시설물 이미 나왔어요. 또 나올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아파트. 아파트가 30층짜리 아파트다. 30층짜리 아파트 정기적으로 정밀안전단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 왜? 아파트는 지가 해봤자 몇 종이니까? 2종이니까. 공동택 2종이니까 여기 안 들어가요. 여기 안 들어가요. 정기적으로 안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동택은 아무리 높아도 여기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 안 된다. 이게 가장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해당할 수 있어요. 여기는 1종, 2종 등등. 여기에는 모두 해당할 수 있다? 공동택도 해당할 수가 있어요. 필요할 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는 안 하지만 만약에 이번에 어디 아파트가 이번에 사고 난 데가 뭐 불이 났다든가 또 헬리콥터가 가서 부딪혀버렸다든가 그럼 정밀안전단 했겠죠. 필요할 때는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는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한다. 뭐는? 공동택은. 왜? 2종이니까.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가장 특징입니다. 두 번째, 관리체는 안전점검. 그러면 이 정밀 안전단이 이 가장 처음에 하는 게 제일 나중에 하는 거예요. 정밀 안전단 제일 나중에 해야 될까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될까요? 제일 나중에 해야 되겠죠? 제일 나중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해보니까 문제가 많다. 그럴 때는 정밀 안전단을 실시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관리체는 안전검, 긴급안전을 실시하는 경우가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할 때는 정밀 안전단을 실시해야 된다. 이 경우 결과 보고서 제출부터 1년 내 정밀 안전단을 착수된다. 그러니까 긴급안전점검,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나오잖아요.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정밀 안전단 들어가는 거예요. 몇 년 내? 1년 내 착수하는 거예요. 정밀 안전은 가장 중요한 거니까. 마지막으로 합니다. 세 번째, 관리체는 지진, 화산, 재해 대처법에 따른 내진 설계 대상 시설 중에서 내진 성능 평가를 받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밀 안전 실시할 때 내진 성능 평가를 안 받은 건물을 정밀 안전 실시하게 됐어요. 그때는 뭣도 같이 받으라고요? 내진 성능 평가도 같이 함께 하거라. 함께 실시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포함해서. 네 번째, 마지막.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진 성능 평가가 포함된 정밀 안전 실시 결과를 평가한 결과 내진 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 이거 문제가 많다. 이럴 때는 내진 성능 보강하도록 공고할 수 있다. 철근을 넣으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련 특별법 두 문제 중요한 걸 해드렸고, 마지막 90쪽 제13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건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그것도 객관식으로 나왔어요. 한 문제 객관식 나오고 이건 우리가 공부한데서 거의 80, 90% 나와요. 그래서 거의 한 문제 나오지만 이건 점수 딸 수가 있어요. 약간 수월하니까. 왜? 거의 찍은 데서 나오니까. 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 그것도 객관식으로 나와요. 지금까지 23번인가 봤는가? 그 중에서 다 객관식 나왔어요. 한 문제 객관식 나왔습니다. 자, 봅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이 뭔가? 구분 소유하는 거. 구분 소유하는 게 뭔데? 아파트 같은 거, 연립 같은 거. 여기 701호다, 702호다, 703호다 그러면 소유자가 A, B, C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이렇게. 주인이 다르잖아요. 이걸 구분 소유라고 불러요.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건 사실상 어디서 관리하느냐? 우리가 배웠던 공동택 관리법에서 관리하면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건 사실상은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거,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거나 소규모 아파트가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 얘기합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해당하는 건 상가나 오피스텔 또는 소규모 공동택 관련되는데,
공동도 발표도 관리 안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오피스를 봅시다. 오피스. 오피스는 이제 공동택이 아니니까 업무시설이니까 오피스이 만약에 여기 9 오피스텔이 너무 작지만 9개가 있다. 9개. 그럼 주인이 몇 명이죠? 9명이죠. 따로. 9명이죠. 이게 이제 관리하려면 이 법에 의해서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법에서 관리하는데, 12개라고 합시다. 12, 이렇게 합시다. 12개. 하나, 둘, 셋. 12개. 각각 뭐한다? 구분 소유자가 되는, 구분 소유자, 그러면서 이렇게. 소유권이 몇 개죠? 12개가 들어있죠? 이게 바로 집합 건물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첫째, 구분 소유. 일반 건물의 구분 소유. 일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사용됐을 때에는 각 부분은 집합 건물에서 각각 소유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구분 소유권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여기 401호하고 402호가 주인이 다르잖아요. 이 구분 소유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냐? 거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라냐면 구조상 구분되고 사용이 따로 하게 되고 구분상 구분되고 독립된 사용이죠. 그래서 구조상 독립이고 이용상 독립. 사용도 독립해야 됩니다. 이럴 때 따로따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피스텔 401호, 402호가 따로따로 이용해야 되고 또 구조적으로 완전히 나눠줘야 돼. 이게. 여기 터가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완전히 나눠줘야 되고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용도 독립해야 돼요. 만약에 401호에서 화장실은 402호 쓰면 안 돼요. 따로따로 독립해야 돼요. 이럴 때 따로따로 등기되는 거로 따로따로 소유권 주는 겁니다. 특별히 상가 건물. 상가도 또 여기 상가에서 특별히 상가인데 이건 뭐냐면 특별한 상가입니다. 특별한 상가를 갖다가 구조적으로 독립이 안 돼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상가 구분 소유입니다. 상가 구분 소유. 이건 특별한 상가입니다. 거기 세 가지에 해당하는 상가인데 이게 생긴 거예요. 일단 읽어놓고 구분점포 용도가 상가 용도가 판매시설, 백화점이나 쇼핑몰 같은 거, 운수시설 이런 거이고 또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설치해야 되고 구분점포로 번호도 붙여놔야 돼요. 이게 뭔 소린가? 금방 제가 설명드리면 금방 알아요. 이거 상가 건물, 이 괄호 2번의 특별한 상가인데 특정 상가는요. 아까 여기 구조상 독립하고 이용상 독립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구조상 독립이 없어요. 이용상만 독립이 있는 거예요. 사용만 독립해서 합니다. 구분해서 합니다. 거기 뭐라 돼 있죠?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이용상 구분만 있죠. 구조상 없어. 구조상 독립은 없고 이용상 독립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쇼핑몰입니다. 7층 쇼핑몰인데 여기 구두 팔고 여기 옷 팔고 여기 보석 팝니다. 여기 신발 팔고 이럴 때 여기는 보통은 여기처럼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구조상, 이용상 따로따로 독립이 되잖아요. 여기 401호, 402호 완전 독립되잖아요. 구조로 독립이 돼 있잖아요. 근데 구조로는 독립이 안 돼 있고 이용만 따라하는 거예요. 구두 팔고 옷 팔고 여기 따로따로 여기 칸막이나 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픈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안 나눠놨어요. 그냥 이용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닙니까?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근데 이걸 따로따로 등기해 주느냐? 된다니까요. 벽도 없어요. 문도 없어요. 그냥 바닥만 있어요. 바닥만. 근데 따로따로 이걸 소유권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2번의 특정 상황입니다. 그럼 따로따로 소유권 주려면 평소에 여기다 표시를 해놔야 되죠. 어떻게 표시하느냐? 예를 들어서 신주 같은 거, 구리 같은 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경계를 갖다 해놓고 가일 이렇게 써놔야 되겠다가 바닥에 표시하니까 이게 자기 거가 되는 거니까 자기 소유권을 주니까 그런 식으로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동그라미 2번.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평소에 이런 거 뭐 돌이나 쇠 같은 걸로 이렇게 스텐 같은 걸로 이렇게 돌려 이렇게 해놔야 돼요. 문이나 벽이 없으니까 누구 건지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 그래도 이거 하나하나 소유권 줍니다. 등기줘요. 등기 줍니다. 불나면 이거 싹 없어지고 바닥만 남아요. 등기 줘요. 따로따로 등기 줘요. 소유권 준다고요. 그것이 2번입니다. 다음 두 번째, 대지 사용권.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수여하기 위해서 건물의 대지에 가지는 권리만 한다. 전유 부분은 뭐냐? 여기가 전유 부분이에요. 자기네가 쓰는 거 전유 부분이다. 자기가 쓰는 것이 전유 부분인데 이걸 소유하기 위해서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결국에는 이걸 어떻게 해서 지었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썼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게 대지 사용권입니다. 쉽게 해서 이 건물이 대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권한이 뭐냐, 권리가 뭐냐. 이 땅을 사가지고 지었으면 소유권입니다. 대지 사용권이. 땅 사가지고 지었어. 소유권입니다. 대지 사용권이. 세를 내서 지었어. 임차권. 땅을 세 낸 다음에 짓는 경우도 있어요. 땅도 전세권이 있어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땅도 전세 낼 수 있어요. 땅 전세 낼 수 있습니다. 전세 내서 지었으면 전세권입니다. 또 뭐 지상권. 이렇게 한 다음에 지으면 이 대지사용권 종류가 소유권, 전세권 등이 되는 거예요. 대지사용권은 이 전유부분을 위한 이 건물이 이 땅 위에 올라가서 권리가 뭐냐? 사가줬다, 소유권. 세냈다,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떤 게 제일 많을까요? 소유권이 제일 많겠죠? 지어가지고, 땅 사가지고 짓죠? 사가지고 짓죠. 소유권이 많습니다.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이 많습니다. 대지대에 관련 권리, 소유권. 소유권이 많습니다. 대지사용권은 요즘은. 그러나 임차권도 될 수가 있죠. 다음, 두 번째,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일단 읽어놓고 얘기합시다. 대지사용권은 특별한 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구분소유권과 독립해서 처분이 금지되는 권리로서 전유과 일체를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구분소유권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이게 뭔 소리야? 별거 없습니다. 쉬워요. 자, 여기 401호를 갖다가 A가 B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전유부분만 팔립니까? 땅 지분도 같이 팔립니까? 땅 지분도 같이 팔리죠? 이 대지사용권도 같이 팔린단 말이죠. 여기 팔리면 이것도 같이 넘어간단 말이죠. 이것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B한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지사용권 이 지분도 같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유부분하고 뭐하고 같이 움직인다? 이 전유부분, 이 부분하고 대지사용권하고 같이 움직인다. 이걸 뭐라고 하냐? 일체성. 일체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상대적이에요. 일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규약을 맺으면. 이게 뭔 소리냐? 보통 401호 팔면은 이 땅 지분도 같이 넘어가겠죠? 일체성이에요. 전유부분 대지사용권. 그런데 규약을 맺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규약 맺어가지고 이 건물은 건물대로 땅은 땅대로 따로따로 팔아먹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건물이 넘어가도 대지사용권 따로 팔아먹을 수,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을 수 있어요. C한테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이다. 왜? 규약 맺으면 규약을 맺으면 따로 팔아먹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라 표현합니까? 특별히 규약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특별히 규약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같이 움직이는 것이고 규약으로 정하면 따로따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땅하고 건물하고. 그런 뜻입니다. 다시 얘기가 나옵니다. 91쪽 위에 동그라미 2번.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분과 분리해서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따로따로 팔아먹을 수 없다. 그러나 규약이나 공정지수 할 때는 괜찮다. 따로 팔아먹을 수 있다. 규약이나 공정지수를 하면 다 합의했으면 팔아먹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분리처분 금지는 따로 못 팔아먹는다는 것은 등기를 안 해놓으면 선의사람자한테 모르는 사람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등기를 해놔야 돼요. 못 팔아먹는다고. 그렇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어요. 따로 못 팔아먹는다고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전유분과 공용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이게 뭐냐?
자, 401호에서 A가 B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럼 복도도 같이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복도 지분도 A에서 B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전유 부분이 팔리면 공용 부분인 복도 같은 거, 공용 부분도 같이 넘어간다. 일체성이다. 그래서 일체성이라고 불러요. 일체성. 요거는요, 전유 부분 팔리면 공용 부분이 같이 넘어가는데 일체성, 이건 절대적이에요.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피스를 팔았다. 복도 지분도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B한테. 복도는 C한테 팔아먹는다. 그건 말이 안 돼요. 항상 가치 움직입니다. 그건 절대적입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그게 3번입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 가지는 전유분의 처분에 따른다. 같이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자는 그 가지는 전유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따로 팔아먹을 수 없다. 그리고 공용 부분에 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이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여기 만약 복도, 이렇게 401호를 A한테 B에 팔아먹었습니다. 401호 등기해야 안 해요? 등기해야 되겠죠? 여기 복도 따로, 복도가 A로부터 B로 넘어갔다고 복도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전유분만 등기합니다. 공용 부분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물건 득실 변경은 등기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네 번째, 관리단 관리인. 관리단 관리인. 관리단의 당량 설립 등. 관리단은 뭐냐? 이런 겁니다. 구분 소유자들의 모임이에요. 자, 구분 소유자가 몇 명입니까? 9명이죠? 이때 관리단 두느냐 안 두느냐? 이때 관리단 둔다 안 둔다? 둬야 돼요. 그리고 여기 A가 여기 B를 보고 아유 수준 안 맞아. 난 안 들어갈 거야 하면 안 돼요. 다 들어가야 돼요. 관리단에. 그래서 관리단은 10명이 살 필요가 없어요. 관리단은 건물에서 구분관계만 성립되면 전원을 해가지고 빠지면 안 되고 관리단이 설립된다. 전원을 구성해서 관리단이 설립된다. 또 일부 공용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그 공용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것만 따로 또 관리단 구성할 수 있어요. 일부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어쨌든 세 번째, 구분소유자 전원은 본인의 의사관계 없이 관리단 당형 구성원이 된다. 나 빠질래요? 그러면 안 돼요. 나 빠질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세입자들은 관리단이 구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만 관리단 구성이 되는 거예요. 주인만 모이는 거예요. 세입자는 안 됩니다. 관리단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판례 입장이다. 민법에서 이럴 겁니다. 관리단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 네 번째, 관리단은 건물의 사용 및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의 이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로 조의로 행사해야 된다. 이행해야 된다. 당연하죠. 관리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리단에서 일하는 친구가 관리인입니다. 마치 소장처럼. 이 주의할 것은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몇 명 이상 할 때 둬야 된다? 10명 이상이다. 그럼 여기는 관리인 안 둬도 괜찮아요? 여기는 관리인 안 둬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둬야 됩니다. 여기는 9명, 여기 12명이니까. 10명 이상, 이게 시험지 제일 많이 나왔어요. 10명 이상, 이때 선임해야 된다. 이게 시험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10명 이상. 그리고 관리인은 꼭 주인이 되느냐? 2번. 관리인을 하려면 꼭 주인이 되느냐? 제3자도 괜찮으냐? 주인일 필요가 없다.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똑똑한 사람 세우면 돼요.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귀하로 산다. 이것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관리인을 뽑거나 자르는 걸 어디서 하느냐? 관리인을 뽑거나 자르는 건 관리단 집회 기류를 한다. 관리단 모임에서 합니다. 세 번째,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하거나 해임합니다. 관리단 집회에서 모여가지고 회의에서. 다만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대해서 관리위원회가 있다. 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관리위원회에서 뽑거나 자르면 돼요. 네 번째, 구분소유자 수납받아서 전유분을 점유한 자는
관리단 집회에 참석해서 구분소유자 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 점자는 그러면 세든 사람입니다. 세든 사람은 주인 대신에 참석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요. 세든 사람, 여기 점자는 세든 사람 얘기합니다. 세든 사람은 주인 대신에 회의 나갈 수 있어요. 다만 그래서 참석해서 의결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구분 소유자하고 점주자가 서로 판단을 달리해요. 그럴 때는 안 돼요. 구분 소유자 생각하고 다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구분 소유자가 집회 전에 자기가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는 세든 사람은 안 돼요. 제일 밑에 그 얘기입니다. 누구 위주입니까? 세든 사람도 나가긴 나가지만 일단 누구 위주다? 주인 위주입니다. 주인 위주. 구분 소유자 위주입니다. 넘어갑시다. 92초. 위에 5번째 올라가서 아까 관리단 자를 때 어디서 자른다고 그랬죠? 집회에서 자른다고 그랬죠? 관리단 집회. 근데 개인도 자를 수가 있어요. 관리인이 돈 떼어먹었다 그럴 때는 부정에 있거나 직무집행에 적합하지 않으면 각 구분 소유자가 관리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각 구분 소유자가 관리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구분 소유자가 관리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임은 두 가지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관리단 집회에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개인도 법원에다 소송 제기해서 자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 나오지 제일 위에 개인도 법원에다가 이 양반 잘라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부정행위가 있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니까. 세 번째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마치 관리소장이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공용 부분에 보존행위 한다. 공용 부분의 관리 변경에 관한 관리단 집회 결의를 집행한다. 또 관리비 같은 거 또 뭐 여러 가지 분담금 이런 걸 갖다가 걷기도 하고 보관하기도 하고 다 하죠. 관리하기도 한단 말이죠. 이런 거 다 합니다. 근데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관리단의 사업심과 관련해서 관리단을 대표해서 재판 외 행위 당할 수 있다. 만약에 관리단 집회가 어느 그 구분 소유자가 관리비 안 내면 이 관리인이 가가지고 관리단 집회 대신해가지고 가가지고 원고 대리인 할 수 있어요. 소송 대리 할 수 있어요. 재판상도 할 수 있어요. 관리인이 마치 소장님처럼 그런 뜻입니다. 등등 해놓고 다음 마지막 4번 그럼 관리인이 일을 했으면 관리단 집회에서 보고해야 돼요. 제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 현재 예산 얼마나 남았다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번 사무보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구분 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일을 했으면 1년에 매년 1회 이상. 두 번째 월별 보고도 해요. 매달 보고도 해요. 관리인은 계약이 달리자 방어가 없으면 월 1회 구분 소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 산정 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된다. 사무 집행하는 분담금액 얼마 내라. 그때 어떻게 계산했다를 서면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 1회 서면으로 매월에 한 번씩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성을 위해서. 이 관리인은 하는 일이에요. 마치 소장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문제 나오지만 자세히 해드렸어요. 보통은 우리가 한 데서 나오는데 그래도 나중에 기본 강의는 좀 더 자세히 할 것이고 심화 강의는 더 깊이 자세하게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초 입문 강의 처음 이제 맛을 본 거예요. 맛을 본 겁니다. 기초 입문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1월부터는 기본서 이론 강의가 정식으로 들어갑니다. 고생했습니다.